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7회 사피엔스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는 에피소드니까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저부터 먼저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마크입니다. 국제정치와 스타트업 그리고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는 나폴스고요. 네,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노이만입니다. 저는 과학과 공학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난나입니다. 저는 심리학과 성평등 그리고 로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제임이고요. 제 관심사는 문학입니다. 앞으로는 시작할 때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방송부터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셔가지고 모든 에피소드에 이렇게 간단히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간의 근황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까요?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부터 먼저 말하자면은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저는 PT 받고 있거든요. 지금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오늘 등 운동을 했는데 등 운동하고 제가 먹는 것도 요즘에 좀 가려서 먹거든요. 막 계란 5개 먹고 소고기 막 이렇게 팩으로 된 거 구워 먹고 하는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금방 좋아지나요? 이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공통주제 하나 끝났잖아요. 관심 끝난 기념으로 이제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 그 밀레니얼 세대가 바라본 밀레니얼 세대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제가 편집 기술이 너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때 거 들어보니까 편집을 너무 못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하고 싶은데 네, 그것도 추억으로 남기고 뭐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잘 지냈어요. 방학을 해가지고요. 방학 첫째 주라서 방학을 즐기면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사실 아직 이제 애들 졸업하면서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제가 그 담당자여서 애들 학교 가서 이제 애들 중학교도 보내고 학교일도 좀 마무리하다 보니까 약간 방학이지만 학교와 이제 방학 모드 중간을 보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 지냈는데 저는 지난주 주말에 정말 오랜만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봤어요. 누구랑요? 네. 아는 지인이랑 연극을 봤는데 연극 제목이 530이에요. 530인데 저도 억지로 끌려간 거라서 전혀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엄청 정말 재밌었습니다. 같이 사는 그런 공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약간 코미디하게 그런 사건을 풀어가는 내용인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정말 강추해드릴 수 있습니다. 봐야겠네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서울시에 시민인권 배심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배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거기 안에서 추첨을 해서 배심원들이 이제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번이 올해 1회에 제가 또 당첨이 돼가지고 그걸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배심원인 거예요? 배심원이었어요. 그 주제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축제 신청을 내면은 그거를 허가를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승인만. 이거는 뭐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인신고처럼 네. 신고만 하는 건데 이걸 불수리 해달라라는 요청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이거에 공무원이요? 대해서. 아니면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서울시한테. 그래서 이것이 인권 침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논의도 다양했고. 네. 배심원이면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발언권 다 있죠.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신청인, 피신청인이 와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 얘기하고 우리가 질문도 하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하는 거예요. 찬성 반대. 그 배심원단이 네. 결정된 게 최종 의견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또 국민참여재판도 참고만이지 강제력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인권회의에 시민 배심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영향을 그래도 미치지 않을까. 너무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저는 뭐 별걸 한 건 아니고 그냥 친구 만나고 이제 뭐 인강 들어야 돼서 인강 듣고 오만과 편견 드라마를 정주행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영국 버전이요? 네, 맞아요. 콜린 퍼스가 다시로 나오는 진짜 재밌어요. 명작이에요. 맞아요. 명작이죠. 몇 부작이에요? 6부작인데 좀 길고 소설을 되게 자세하게 해놔서 재밌게 봤어요. 제이미님은 젠제님을 대신해서 저번 주에 첫 녹음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일요일까지는 내가 이 말을 괜히 했나? 내가 이 말 하길 잘했나?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보냈고요. 일요일에 딱 업로드 되고 나서는 막상 이게 업로드 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하긴 했는데 듣지 말라고. 그럼 왜 말하신 거예요? 듣진 않을 건데 왜 말한 거죠? 들어도 되는데 나는 부끄럽다. 이걸 맞아요. 어필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공통 주제였던 관심, 각자의 관심사에 대해 말하는 거였죠. 관심 에피소드가 저번 주 노이만님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통 주제는 저희가 책으로 선정했는데요. 각자 좋아하는 책, 청취자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 그리고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은 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책 한 권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그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제가 가장 첫 순서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선정한 책은 유발 하라리 작가의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유명한 책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브라질 등 남미와 중국, 대만, 아시아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올해의 책에 선정되거나 출판상을 수여하기도 한 책입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요약하자면은 지구의 여러 종 중 한 종에 불과했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의 주인이 되었는지 인류의 역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목차는 크게 4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인지혁명, 2부 농업혁명, 3부 인류의 통합, 4부 과학혁명으로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 읽었어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옛날에 읽어봤어요. 그럼 제이미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다 읽은 건 아니고 인지혁명까지 읽어봤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을 되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게 하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면은 난나님은 읽고 난 후에 느낀 점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 발전, 문명의 발전을 다룬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피엔스에서 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점은 그 인류의 그 원시의 모습들? 유인원부터의 어떤 진화의 모습을 다뤘던 파트가 저는 사실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부터 다루고 인간을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진화를 해갔는지를 길게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노이만님은 어땠어요? 읽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해왔던 인간의 역사가 좀 약간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반면에 내용이 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작가가 한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유명해서요. 유명해서요. 네, 다들 그때 똑같죠. 거의 네. 이 얘기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책이 길기도 하고 네. 워낙 막 베스트셀러 올라오기도 하고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은? 다들 그런, 일단 사놓는 책 맞아요, 같은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크 주커버그가 굉장히 극찬을 한 책이라고 맞아요. 해요. 마크요? 그래서 네, 마크 주커버그라고 마크요. 그래서 읽게 됐습니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되게 유명해서 읽었고 이 책이 한 2017년도쯤 그때 정말 유명했을 거예요. 그때 막 유발하라리가 어쩌다 어른 나와가지고 막 강연도 하고 한때 정말 막 핫했거든요. 저는 약간 아까도 말했듯이 3년 전쯤에 2017년도에 읽어봤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 책을 사고 나서 조금 후회했어요. 이 책이 진짜 엄청 두껍거든요. 뒤에 주석 부분까지 합하면은 636페이지라는 엄청난 분량의 책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독서 모임을 하나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추천을 해서 선정된 책이었거든요.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읽게 됐는데 막상 읽고 나니까 너무 재밌고 신선했어요. 그리고 되게 두껍고 어려운 책처럼 보이지만 막상 읽으면은 생각보다 쉽고 재밌게 읽히는 책이더라고요. 이 책을 오늘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책을 읽고 난 이후 스스로의 생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방송 5회 사랑의 모양에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성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그런 사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피엔스를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아마 오늘 이 사피엔스 에피소드를 듣고 난 이후에는 조금은 신선한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미안 주제로 방송을 할까 하다가 사피엔스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결국 사피엔스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사피엔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데미안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피엔스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작가의 풀네임은 유발 노아 하라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1976년에 태어났어요. 한국 나이로는 올해 45세가 되었는데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최종 학력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하라리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조금 특별한 점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태생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자신의 반려자인 이지크 야하브와 트위터를 통해 만나 사랑을 키워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국교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일체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동성결혼이 합법인 캐나다 토론토에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반려자 이지크 야하브는 현재 하라리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명상가입니다. 그는 2000년부터 소승식 불교 명상, 윗바사나 명상을 시작했는데요. 윗바사나라는 뜻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라리는 이런 명상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라리는 많은 이들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내지만 자신은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직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명상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채식주의자 겸 동물복지가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동물복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사피엔스를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그는 동물 도축업과 낙농업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식주의를 시작한 것이 동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만큼 하라리는 동물 친화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라리는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유발 하라리 작가의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패널 분들의 의견을 조금 듣고 가고 싶어요. 제가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의 인생과 개인사를 조금 들려드렸는데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머릿속에 그려지는 작가의 모습은 어떤가요? 일단 그 3가지 특징을 좀 생각해 보니까 되게 드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드물다는 게 이제 주류라고 하는 거에서 약간 비주류, 나라로 되려나? 되겠죠.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를 나눴을 때 이성애자에서 비주류인 동성애자, 그리고 육식주의자의 반대인 채식주의자처럼 전체에서 여집합 중에서도 여집합, 굉장히 그 3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드문 사람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게 그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자신이 성이나 이런 뭐 생활에 대해서 모두 다 비주류이기 때문에 좀 주류에 대해서 왜 항상 이 사람들에 남기지 못했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사피엔스라는 이런 새로운 관점의 책도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현대의 어떤 빨리빨리나 최첨단이랑은 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으신 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져요. 이런 분은 인류의 역사, 인류의 발전을 어떻게 분석을 했을지, 그래서 그 시선이 더 특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나폴스님이 생각하셨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책이 비판적일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좀 섬세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석사, 박사 학위를 딴다는 것 자체도 공부를 상당히 섬세하게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명상하면서 또 자기 관리도 하고, 채식주의도 어쨌든 동물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섬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채식주의 저도 원래 되게 엄격하게 하다가 지금은 좀 내려놓고 지향하는 편인데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쭉 지켜서 스마트폰도 안 쓰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엄격한, 그러니까 본인의 신념에 확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목차 순서에 따라 진행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인지혁명, 2부 농업혁명, 3부 인류의 통합, 4부 과학혁명 순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파트를 제가 쭉 설명하고 이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 4개의 파트를 다 다루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부 인지혁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류의 진화 과정을 생각할 때 침팬지의 모습에서 점점 허리가 펴지고 털이 빠지는 모습을 생각할 텐데요. 작가는 우리가 단일 인종으로 이렇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종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마치 강아지에서 말티즈, 치와와 리트리버가 공존하듯 인류도 사피엔스, 네안데르탈, 에렉투스, 데니소바 등 여러 종류의 인간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보통 북유럽 쪽에 거주했고, 에렉투스는 동아시아 쪽에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니소바인은 호주 쪽에 거주를 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는 동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작가는 호모사피엔스를 형제살인범, 살인자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흑인, 백인, 아시아인 등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순수한 사피엔스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어느 날부터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다른 인간 종을 학살하고 멸종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호모 사피엔스가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지구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저희는 사자처럼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뱀처럼 강한 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독수리처럼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지구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저부터 말하면 일단 저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이 발달되면서 인간이 이제 동물이나 이런 자연들을 뭐 다루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더 특별했던 점은 바로 이 뇌, 즉 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뻔한 답변이긴 한데 근데 저도 이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을 걸 찾아 나서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화를 거쳐오면서 자연을 자기한테 잘 맞게 변화를 시켰다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을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롭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를 더 모색한 게 차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물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자신에게 맞춰서 변화시키게끔 네, 그런 거죠.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지구의 주인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구에 어떻게 보면 이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한 종의 멸종을 가져온 게 인간이라는 종이 영향을 끼쳤을 때 셀 수 없는 종들이 도저히 자연 도태나 자연 선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시간과 속도로 이제 멸종이 되곤 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편의에 의해서 다른 종을 변화시키고 개종시키고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약간 끊임없는 욕심?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 모든 짐승은 어느 정도 자기가 배가 부를 때는 더 원하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은 내가 배가 불러도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 모레를 생각하고 아직 오지 않은 가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추진력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종과 좀 차별점을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구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직립보행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신체적인 장점인 것 같아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양손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손으로 하는 돌을 더 정확하게 던진다던가 아니면 도구를 더 정밀하게 갈고 닦다던가 하면서 뭐 두뇌가 발전하던가 아니면 손에 있는 신경이나 이런 근육들이 좀 발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동물들보다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능력 자체가 좀 발달해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나요? 없죠. 완벽하게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손을 정확히 살 수 있게 됨으로써 노예만이 말한 것처럼 손의 조작 능력 때문에 뇌의 활성화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구를 사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죠.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언어, 그 중에서도 뒷담화라는 힘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종들도 그들만의 언어가 있지만 우리만큼 정교한 언어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팬지는 조심해 사자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내가 아까 저 언덕 밑에서 사다를 봤는데 아마 30분 뒤에 강을 따라 올라오면 우리랑 마주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한 우리는 뒷담화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요. 뒷담화란 단순히 우리가 아는 뒤에서 남을 욕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체를 보지 못하는 허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조심해 사자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사자는 우리 종족의 수호령이다 라는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믿는 본성을 인지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지혁명을 통해 호모 사피엔스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협력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이미님과 침팬치 한 마리를 무인도에 풀어놓으면 누가 더 생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침팬지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인도라고 하면 아무 어떤 인공적인 건축물이나 뭐 도구, 물품들이 없는 곳을 보통 떠올리고 이제 자연만이 존재하는 곳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그렇겠지만 날 때부터 도시에 살았으니까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저는 진짜 무기력한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나고 자란 동물이니까 더 오래 살아남겠죠. 그러면 저희가 말했던 게 지금 현재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고 뭐 지구의 주인이라는 게 지금 생존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종이 인간인데 왜 침팬지랑 1대1로 이렇게 무인도에 풀어놓으면 우리가 질까요? 그러면은 나폴스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네네. 우리 5명과 네. 침팬지 5마리가 싸운다면은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일단 조건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제이미님 질문 들었을 때 저는 잘 살 것 같거든요. 저는 침팬지보다는 제가 더 잘 살지 않을까. 진짜요? 무인도에서 제가 제주도 출신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바로 침팬지 잡아가지고 빨리 일단 식량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침팬지 어떻게 이겨요? 침팬지도 사실은 네. 그 엄청 큰 무슨 고릴라 있잖아요. 네네. 킹콩에 나오는 고릴라는 당연히 지겠죠. 제가 전투력으로 쓰면. 근데 이제 뭐 침팬지면은 바나나 하나 주면서 일로 오라고 해가지고 지능을 이용해서 침팬지 악력이 인간의 네, 몇 배 인간의 아니에요? 몇 배라고 들었어요. 뭐. 그래요. 막 그래. 인간 막 찢어 죽이고. 찢을 수 네. 있다는데? 그거 약간 혹성 탈출에 나오는 아니에요. 그런 침팬지 그냥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침팬지. 네. 아 그러면은 지겠네요. 저희가. 네. 저희 5대5 싸우면 제가 지지 않을까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신에 우리한테 이제 뭐 작전 회의할 시간을 주거나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침팬지 10,000마리와 인간 10,000명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침팬지들이 이기겠죠. 다 찢어버릴 테니까. 만 명이랑 10,000대 10,000명. 그 침팬지 10,000마리 대 10,000명이잖아요. 네네. 거의 1대1인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1대1이 더 전투력이 세면 더 지죠 인간이. 아 이거는 다 찢어가지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작전 회의를 할 시간이 있는 건가요? 인간들한테? 없다는 거라고. 가정에. 네. 없어도 나름 네. 도구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네. 지형을 이용한다든지. 이게 제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예상한 네.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5대5는 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10,000마리 대 10,000명 이렇게 싸우면은 인간이 이긴다고 이렇게 유발하라는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5마리 대 5명 하면은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악력이나 이런 신체 구조가 인간이 침팬지에 비해 무조건 밀리지만 그래서 5대5는 지지만 10,000명 대 10,000마리로 싸우면은 인간은 10,000명이 함께 뭉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침팬지는 10,000마리가 있으면은 대량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고 유발하라는 주장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전 인류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이 우리를 뭐 다른 종으로 보고 우리를 죽이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침팬지인데 미국에 갑자기 가게 됐다. 그럼 미국 침팬지한테 막 찢어 죽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들 먹이가 되거나 이러거든요. 이처럼 인류는 그냥 인류 전체 전 세계적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침팬지 10,000마리와 인간 10,000명이 싸운다면은 인간 10,000명이 이긴다고 유발하라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처럼 사피엔스는 혼자라면 별 볼 일 없지만 뭉치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집단적으로 믿는 본성인 인지혁명 덕분에 우리는 처음 본 사람과도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서로 만난 적 없는 한국인 2사람은 상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한국 민족, 한국 고향, 한국 국기의 존재를 함께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가라는 존재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허구의 존재이지 실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상상 밖에서는 우주의 신도, 국가도, 돈도, 인권도, 법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1부는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혹시 이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권이나 법, 국가 이런 게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사피엔스 읽었을 때 여기서 한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인권 되게 좋은 거다. 사람들이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냥 허구인 거잖아요. 실제가 없고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공동으로 믿는 거잖아요. 유발하라는 이렇게 말해요. 인권이 되게 좋은 개념 같고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개념 같지만 사실은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고 우리가 그냥 공통적으로 그걸 믿음으로써 다들 실천하자고 하는 거다. 하지만 인권이란 게 실제로 정말 존재하는 건가? 뭐 더 나아가서 국가, 법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라고 말해요. 그 점에서 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허구일 수 있는데 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걸 지키기로 했는가의 과정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트맨 다크 나이트에서 나오는 조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규칙들을 다 무시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도 요구를 하죠. 너네도 이거 다 어겨. 너네가 믿는 그거 다 허구야. 맞아요. 다 어겨. 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의 우리들의 고민. 그럼 우리가 이걸 허구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지키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허구인 걸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걸 지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는 그 영화에서 제일 잘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도 보면은 사실 색종이잖아요. 그냥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화폐라고 공통으로 그 허구의 존재를 믿고 있으니까 화폐로서 쓰이는 거지. 실제 하는 것만 보면은 돈이 그냥 색종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다는 전제하에 인류 간에 전 국가 간에 그 화폐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믿음보다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너랑 나랑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사회 계약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걸 지키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게 개념이지만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실제 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다른 분들은 저도 네. 좀 얘기하자면은 일단 저는 아직까지 그 만 대 만 싸웠을 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책을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가정한 것들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전제하는 게 앞에 말했던 인간이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그런 거라면 만 대 만이 소통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논리적인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수일 때는 지는데 많기 때문에 이긴다. 공동의 목적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또 아까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거짓말, 허구에 대한 거가 뭐였죠? 잠시만요. 국가, 인권, 뒷담화하는 게 특별한 능력이라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야기라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상상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짓말도 있겠지만 그 거짓말을 믿어서 상상하는 거, 저기 멀리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조상이 곰이 아닐까 이런 상상력이 좀 더 본질적인 인간의 인지혁명을 이끈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상력이 뒷담화 아닌가요? 상상력을 말할 수 있는 그 언어가 뒷담화 같은데 뒷담화를 도구라고 본다면요.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인지고 저는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큰 의미네요. 상상력이 그러면. 저는 좀 원론적이게 궁금한 게 이 사피엔스가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런 인지혁명 때문이라고 이 작가는 보는 건가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작가가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이런 다른 종들을 다 말살시킬 수 있었냐를 조금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그 북유럽 사람들이 되게 키도 크고 등치도 크잖아요. 유전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몇 퍼센트 막 섞여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네안데르탈인은 되게 거인이에요. 키가 막 2, 3m 넘고 막 등치도 엄청 크고 그런 거인인데 호모사피엔스는 기껏 해봐야 옛날에 더 작았겠죠. 150, 160 이랬을 텐데 그런 조그만 인종이 어떻게 그런 거인을 이겼을까라고 보면은 네안데르탈인도 그 침팬지랑 마찬가지로 작게 소수로 이제 5명, 6명 무리지어서 사는 거는 되지만 집단으로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무리지어서 사는 거는 불가능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들과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점은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뒷담화 집단의 상상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수호하는 신은 사자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럼 사자의 신 안에서 공통적으로 묶여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호모사피엔스적인 그런 통합이 이루어져서 다들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쳤을 텐데 네안데르탈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피지컬이 좋다고 한들 숫자적으로 이제 딸리고 팀원들을 모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다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또 제가 좀 비판적으로 더 보는 것 같은데 그 사피엔스 종이 네안데르탈인을 죽였다는 걸 모르잖아요. 지금은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됐다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 스토리는 사실은 허구의 거짓말을 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네. 유발 하라리도 그 정확한 건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죠. 과거 시대를 그냥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확실히 실제 하는 그런 팩트는 뭐냐면은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동아프리카에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이 북유럽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북유럽으로 호모사피엔스가 갈 시점부터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된 거예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죽였다는 거는 100%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확실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에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때부터 네안데르탈인이 없어졌다라는 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종의 멸종 같은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맘모스 이후에 맘모스가 지금 없지만 맘모스 위에 코끼리가 나온 것처럼 코끼리가 나왔지만 코끼리가 맘모스를 죽였다. 이렇게 인지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크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서 2부 농업혁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구석기 시대에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신석기 시대부터 농업을 하며 정착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마 모두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난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농업을 하게 된 건 축복일까요? 저희가 인류의 가장 1차 혁명으로 배우는 게 이제 농업혁명이잖아요. 맞아요. 신석기, 구석기를 나누는 기준. 역사를 이렇게 배우면은 구석기가 엄청 길어요.
구석기가 엄청 길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과일 따먹고 동물 잡아먹고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엄청 빠르게 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는 인류 발전의 제일 큰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인류는 농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씨에서 곡물이 자라는 것을 보고 씨 뿌리니까 얘가 자라네? 그럼 얘를 키워 먹으면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이 되겠다. 그렇게 살면 힘들게 짐승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희망이 부풀어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농업혁명을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말합니다. 농업으로 인해 인간은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더 약해지고 더 불행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는 인간은 사실 여가 시간도 많고 행복지수도 높았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동하고 싶으면 이동하고 철저히 본능적으로 행동하며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농경사회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노동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만 지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 장소에서 정착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니 인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증가하니 이를 먹고 살려야 되니까 인류는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또한 밀만 먹으니까 영양 불균형으로 몸도 작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혁명의 또 다른 핵심은 축산인데 이로 인해 인간은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가축에서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는 낙타에서 왔고 광경병은 개에서 온 것처럼요. 따라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이 부를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농업 기술이 별로 없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사기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살잖아요. 현재까지. 그 농업혁명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기 전과 후 이걸 나눠서.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성공한 혁명이지 않나요? 인구도 증가했고 어떻게 보면 식량도 풍부해졌고 여가생활도 어떻게 보면 좀 즐길거리도 많아졌고 이거를 기초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올 수 있었으니까 농업혁명이 인류 역사에 분명히 중요한 건 맞는데 제가 볼 때 유발 하라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농업혁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안락한 삶을 영위하게 됐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고 느낀 거는 유발 하라리는 실제로 지금의 현대인과 구석기인을 비교했을 때 행복도가 과연 현대인이 클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유발 하라리는 실제로 구석기인이 오히려 현대 인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불안이 낮았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잉여 재산이 생기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만 되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미래를 대비하는 건 끝이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구석기인들은 어차피 대비를 못하니까 현실에 충실을 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거예요. 행복도의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되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냐면은 인간이 이런 농사짓는 작물을 이용해서 진화한 게 아니라 그 농사짓는 작물이 인간을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그거가 막 온전히 맞는 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이미님하고 난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진짜 인류의 번성 그리고 인류의 숫자 증가, 인구수 증가 측면에서 보면은 농업혁명으로 인해 성공한 게 맞죠. 하지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그거는 맞지만 과연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한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 때는 그냥 진짜 본능에 충실하면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사냥하고 싶으면 사냥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걱정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아까 계속 난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40년 후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인데. 네네. 재밌어요. 유발하라를 싫어하시네요. 유발하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유발하라의 그 관점은 되게 신선한 것 같지만 네네. 약간 좀 억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를 돌아가 보면 구석기 시대에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정착을 했냐면 계속 불확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고 저 동굴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막 가다가 호랑이 만나면 죽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사과를 먹었지만 오늘은 왕창 먹었는데 다음에는 며칠 3일 동안 쫄쫄 굶어야 돼. 이게 정말 행복한가? 그런 점에서 행복도를 일단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좀 약간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관점의 차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때 사람한테 가서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 구석기인들은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의 있는 거를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물론 지금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는 월등히 높아졌거든요. 지금의 행복도가 불행한 이유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억압되어 있고 수많은 시스템들 때문에 인간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 먹고 자고 이런 가장 원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거나 걱정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구석기 때는 그거에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생존이 걸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게 되면서 뭘 또 막 언어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있잖아요. 메슬로의 6단계 피라미드인가? 맞아요. 욕구 피라미드. 네, 욕구 피라미드. 네. 그게 지금 구석기인들은 맨 아래에 있는 그 1단계도 생존. 충족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그래서, 일정한 먹이를 못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 같긴 해요. 왜냐면 구석기인들은 우울증이나 자살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했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지금 현대인의 자살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도 되게 많고, 그랬을 때 사실 행복할까에 대한 문제는 사실 답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잡아먹혔겠죠. 자살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안 받았겠지만 내가 지나가다가 뭐 누굴 만나가지고 퓨마한테 잡아먹히거나 이런 그쵸. 두려움. 그래서 인간은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이 더 인간에게 어떤 고통스럽거나 또는 뭐 행복했던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답하기. 그 제가 방금 말했던 메슬로우 피라미드 말하자면은 제가 잘못 말했는데 6단계가 아니라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제 메슬로우가 주장하는 게 가장 밑에부터 이게 돼야지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다음 욕구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맨 아래가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고 자는 거. 그 먹고 자는 욕구가 우리가 충족이 안 되면은 뭐 행복할 욕구가 이제 그런 욕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자는 욕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뭐 안전할 욕구, 그렇게 간다는 게 메슬로우의 주장이고, 이 피라미드를 설명드리자면은 맨 밑에가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는 그냥 진짜 먹고 자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위에 있는 게 안전의 욕구예요. 내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냐, 집, 거주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애정과 소속의 욕구거든요. 그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거겠죠. 친구를 만들거나. 그 위에는 존경의 욕구예요. 존경의 욕구는 이제 명예, 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나 인정을 받나 그런 욕구인 것 같고, 맨 위에 있는 게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게 구석기 시대는 맨 아래에 있는 생리적 욕구가 일단 실천이 안 되는데 뭐 행복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냐라는 거를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피라미드를 적용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그게 계단처럼 이게 돼야지 이게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철학가들이 1차, 2차 욕구보다는 그 위에 있는 상위 욕구를 먼저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연구가 된 걸 보면은 터키 지역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굴이 됐는데, 그때는 먹는 거에도 이제 해결이 안 된 시점인데 거대한 신전이 발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석기 시대에 관련된 모든 인류사에 대한 이론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거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연구 중인데, 인간이 이게 큰 사회를 이루기도 전에 신전을 먼저 세운 거예요. 신전을 먼저 세워서 거기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간이 그 성경에 나와 있듯이 빵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에 꼭 이제 빵이 있어야만 정신을 추구할 수 있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좀 시간관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랑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게 그 시간의 관념? 그게 이제 서양하고 동양하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이제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해서 이제 쭉 직선으로 가는 거죠.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이렇게 시간이 쭉 직선적으로 점점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컵을 깼어요. 그럼 컵이 깨진 거잖아요. 다시 붙지 않잖아요. 그럼 컵이 깨진 거는 컵이 깨지기 전은 과거고, 깨진 후는 그 현재 혹은 미래고, 그러니까 이건 돌릴 수 없이 직선으로 쭉 가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점점 인류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냥하고 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쓰고 있고, 이게 쭉 직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직선적 시간관이고 또 반대로 원형적 시간관이 있어요. 그건 동양에서 주로 생각했던 건데 옛날에는 사냥했고 지금은 스마트폰 써.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직선적 시간관은 옛날에는 100년, 뭐 서기 뭐 1000년도야. 근데 지금은 2020년이야. 세월이 흐르고 바뀌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원형적 시간관에는 그래 바뀌었어.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의 연속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직선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돌고 돌아서 원형적인 거야. 사실은 우리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유발 하래 같은 경우에는 원형적 시간관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렇게 농업하고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그런 시간관에서 보는 것 같고 뭐 방금 노이만님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 시간관에서 그래 하지만 우리가 번성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유적지 설명만 살짝 붙이자면은 괭베클리 테페라는 데인데 이게 작년에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굴이 되고 인정이 된 건데 만들어진 지가 기원전 9000년까지 넘어가요. 어디예요? 터키에 있어요. 괭베클리 테페라고 해서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도 기원전 2000년경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거의 배 넘게 오래된 거의 신석기 초기의 유적인데 거의 5m 상당의 높이가 있는 그런 신전이 아주 넓게 되고서 지금 막 발굴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석기, 구석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농경사회가 네. 들어서기 이전에부터 그렇죠. 지어졌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쪽 사는 네. 지역만 농경사회를 시작한 건 아닐까요? 그렇기에는 너무 일러요. 여태까지의 그러면 농경사회의 시작점에 대한 것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아까 이 터키 발굴 유적지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 욕구 단계를 단계적으로 채우지 않고도 충분히 자아 실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풍토병이 정말 만연한 곳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테레사 수녀나 이런 분들도 욕구 충족 단계를 단계적으로 밟진 않았지만 충분히 자아 실현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그냥 이렇게 첨언을 하고 싶었어요.